자, 의미 있는 특별 강연에 앞서서 특별 초청 강사이신 김영석 명예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포럼의 역사이자 인천의 큰 거목이신 안승목 명예회장님께서 강사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 김영석 교수님께서 강의하시기 전에 잠깐 제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500회를 맞이하는데 제가 1919년 3월 16일 날 인천 경영 포럼을 만든 이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400회까지는 제가 매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00회를 맞게 됐는데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현석 교수님을 제가 섭외를 했는데 교수님을 모시기 전에 약 한 3개월 전에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노심초사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옛날 속담에 이거 우리 노인네 밤새 안녕이라고 그랬습니다. 혹시나 이 어르신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인천을 못 오시고 오히려 천국으로 가시는 거 아닌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 오늘 천국으로 가시지 않고 바로 인천으로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00회는 반기문 총장을 모시고 300회는 미국 성김대사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어른이시고 우리 강연에 제일 많이 강사로 오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11번을 모신다. 최고의 강사의 횟수를 지금 자랑합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 특별히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다. 그래서 강사분을 어느 분이 모시는 게 좋겠느냐 해서 내가 여쭈어보니까 그래도 이 시대에 제일 어르신 우리 학교 은사이신 유정복 신회장님께서 김영석 교수님을 한번 모시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흔쾌히 제가 김영석 교수님을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192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23년 전에 81세 때, 20대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장장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임진왜란 때 유명하신 그 서산대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생야 부운기 사람이 태어난 것은 구름이 일어남이요 사야 부운멸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름이 흩어지면 인생이 세상과 이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사를 많이 살았으니까 오늘 주제가 인생 100년을 살아보니까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유정복 시장님은 11번을 와서도 앞으로도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마 김영석 교수님은 앞으로 일생일대에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을 오늘 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김영석 교수님을 모시면서 저의 아버지를 모시고 자식된 입장으로서 아버지한테 인생의 산 경험의 삶의 교육을 듣는 심정으로 오늘 강의를 듣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현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승목 명예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이제 김영석 명예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강연을 준비하는 동안에 화면과 인쇄물 7페이지에 소개된 김영석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베스트셀러 작품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연 주제는 삶 100년을 살아보니가 되겠습니다. 자, 강연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김영석 명예교수님을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일생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독서를 좀 많이 하면서 철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다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 강연을 들었기 때문에 도산 선생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작은 도산이 돼서 정신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말기를 맞이하고 나는 철들게 되면서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 나라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젊은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좀 절망 상태가 됐습니다. 거기에 또 학도병으로 일본 군대에 나가야 한다고 하는 의무도 생기고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가 제일 큰 꿈이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 내 나라에 살아야 나도 우리 모두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25세 때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나라에 살게 됐다. 내게도 꿈이 있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의 감격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내 나라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을 다 바쳐도 괜찮다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는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한 1주간쯤 지났을까, 한 열흘쯤 됐을까 싶은데 저와 같은 고향이고 초등학교 선배인 김성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만주 중국으로 가서 20년 만에 고향에 해방이 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그분들, 그 김성주도 함께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는 시간을 우연히 저도 이제 참석해서 가지게 됐습니다. 저번 시간이 끝나고 누군가가 그 김성주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해방이 되고 내 나라에 살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성주가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숙제를 외워서 선생에게 바치듯이 앞뒤가 다 없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첫째가 친일파 숙청이고 두 번째가
전 국토를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나라가 소유하는 거고, 지주는 전부 추방하고 우리 모든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나라에 바치고 배급을 받아서 공정하게 살게 되고, 네 번째는 모든 산업기관, 지금 말하는 무슨 공장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것은 개인을 못하고 나라가 하게 된다고, 또 금융기관도 나라가 하게 된다고, 그 6가지를 첫째, 둘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사상은 빈곤한 사람인데, 뭐 대학을 나왔거나 그런 걸 못 듣는 사람인데, 공산당 행정대원이로구나. 공산당은 언제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얘기했구나 말이죠. 초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고향도 같고, 또 그 할아버지는 잘 알고 있고, 삼촌은 목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이다, 같이 할 사람이 못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 10월이 됐는데, 평양 일대에서는 그 당시에 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나라가 되게 되면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우선 서재필 같은 사람인데 서울로 갈 사람이고, 이승만이 있는데 그분도 서울로 갈 사람이고, 김구 선생도 서울로 갈 사람이고, 서울로 가지 않고 평양에 왔다가 서울로 갈 사람, 평양으로 올 사람은 김일성 장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북한 국민들이 38선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김일성 장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0월이 되면서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 장군 환영회가 있다고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사람들만이 아니고 많은 지방 사람들까지 김일성 장군을 환영해야겠다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김일성은 어떤 사람인가? 나이 많게 되면 60대 중반쯤 될 거고, 나이 적더라도 60은 아마 됐을 것이다. 고향은 평안남도 용강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다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소련 군정장관이 나와서 이제 스티커프 장관이 김일성 장군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안내해 가지고 나온 사람을 보니까 바로 내가 조반을 같이 먹었던 김성주입니다. 그래서 갔던 사람들이 이상하다, 김일성은 저렇게 젊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거는 가짜다, 우리가 기다리는 김일성이 아니다. 그렇게 출발이 됐습니다. 그때 나는 좀 공산주의에 대한 책도 읽고 있었고, 일본에서 대학 공부할 때 이제 좌파 운동들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저 김일성은 문제거리다.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저 젊은 사람 때문에 북한 정치가 움직일지 모르겠다. 그리고 소개를 받은 다음부터 북한에서는 공산 정권이 시작된 겁니다. 역사가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좌파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그때 벌써 북한은 정부를 세우는 건 후에 세웠지만은 공산 정권은 그대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산 정권 밑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중고등학교를 하나
고향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서 내 고향 주변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 없도록 좀 도와줘야겠다. 그 꿈을 키우고 싶어서 한 2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공산주의 사회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빙판에, 얼음판에 씨를 뿌리는 것 같아서 자유주의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교육은 그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뿐만이 아니고 김일성 장군을 지지하고 공산당 만세를 부를 수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무관히 차라리 일제시대에는 나만 조용히 있었으면 살 수 있지만은 여기는 조용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에서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걸 보면 일제시대에는 우리 집인데, 이건 우리 집인데 우리가 주인인데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주인은 일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머슴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 했습니다. 공산당이 집권한 다음에 내 나라가 된 줄 알고 문을 열고 보니까 그건 내 나라가 아니고 공산 정권이 일본 사람을 대신하고 있는데, 자유를 사랑하고 기독교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살 수 없으니까 이건 더 잔혹한 사회가 되고, 그래서 또 신변이 위험해지니까 우리 학교 이사장도 잡혀가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행방불명이 되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여기서 더 머물 수가 없겠다. 그래서 38선을 넘어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많지 않고 27살이니까 27세 때에 서울에 와서 중고등학교의 교사가 됐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사회적인 출발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서울에 와서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교편 생활을 잡기 시작하고 교육계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나를 사회 속에서 발견하고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부터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 성장하는 과정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보다 유능하고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키워서 그 제자들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 후배를 키우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3년 그 3가지 가운데 하나가, 첫째가 민구하니 내 제자들을 나보다 훌륭하게 키워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이제 우리 다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람은 아는 것만큼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걸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높이 성장하는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추는가, 그 갖춘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많이 느낍니다.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국회의사당에서 이루어지는 걸 쭉 가만 보고서 민구하니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알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 일합니다. 그리고 저는 철학을 학문답게 하고 싶으니까 철학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게 성장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다시 나 혼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기에 알만한 교육은 나 자신이 독서를 통해서 좀 많이 키웠습니다. 그게 두 번째 제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얼마나 높은 인격을 갖추었는가 그 조건입니다. 인격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되면 성격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여러 번 모시고 살아봤습니다마는 실패한 대통령들은 다 어떤 사람인가? 갖추어야 할 인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성격대로 정치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집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군 출신들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나타나는 성격입니다. 우리 다 잘 압니다마는 전두환 대통령 같은 분은 인격을 가지고 정치한 분이 아닙니다. 성격대로 한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너무 성격이 강하니까 그 사람의 인격은 우리가 믿을 수 없고요. 성격대로 움직이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보면 너무 힘드니까 다른 나라로 이민이라도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제일 많이 가졌던 때가 두 번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그랬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뭐인고 하니 나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인격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기회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사로 있지만은 내 인격은 갖춰야 한다. 근데 제가 다행스럽게 그 중앙중고등학교 교주라고 할까요? 학교의 주인 되시는 분이 인천 김성수 선생인데요. 그분은 정말 인격이 높은 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본 분 가운데서는 가장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을 중앙학교에서 7년 동안 모시고 있으면서 그분에게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같이 있는 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여러 사람들 이렇게 쭉 보고 전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명곡하니 높은 산이 아닙니다. 야산입니다. 나도 그분들만큼 인격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선생을 대하고 보니까 그분은 높은 모건입니다. 고보입니다. 나도 저분만한 인격을 키울 수 있으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인격만큼 일할 수밖에 지도자가 될 수는 그 인격의 위치만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꾸 나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겠다,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인격이 없는 사람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불행해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너무 불행해집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도 가만 보니까 우리가 장관쯤 되게 되면 그래도 지도자다운 인격이 있겠지 하고 보았는데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장관이 되면 임기가 끝날 때 되면 국민이 오히려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인천 선생은 다 아시는 일입니다만은 왜 그 인격을 제가 느끼게 됐는가? 그분이 105년 전에 동아일보를 만들었습니다. 다 설립한 다음에는 누구든지 그분이 사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사장하지 않고 친구에게 맡기면서 나보다 당신이 더 유능하니까 어떻게든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잘 운영해 달라고 맡겼습니다.
보성 전문학교를 인수해 가지고 지금 고려대학으로 키웠는데, 그때도 당신이 총장을 안 하고 현상윤 선생에게 좋은 학교를 좀 고등교육기관으로 키워달라고, 그게 고려대학이 됐습니다. 중앙학교도 또 맡아서 다 키우고서는 당신이 교장되거나 그러진 않고, 또 그 최두선 선생 같은 분에게 맡겨가지고서 학교를 키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경성방식을 만드는데요, 태극거창 광목이라 그럴까요? 그걸 만들고 그랬는데, 그건 또 기업가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가지를 하기도 어려운데 5가지를 다 성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덕입니다. 그 사람의 그만큼 하루를 할 수 있는데 권미관이 나보다 유능한 사람에게 맡겨서 키우고, 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정치도 그랬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이제 정치를 하셨는데, 고려대학의 역사학자인 김성식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나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다고. 인천 선생이 살아계실 때에는 야당이 분열한 일이 없다고, 언제나 합하고 했다고. 인천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야당이 한 번도 합하는 게 없다고 말이죠. 그만큼 그분의 인격이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서 몇 가지 배운가, 제일 중요한 건 무관히 이기주의자는 사회의 지도자가 되거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전부 나만을 위해서, 내가 최고지, 내가 목적에 도달해야지,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은 인격을 못 가집니다. 무슨 뭐 장관도 될 수 있을지 모르고 그러지만은 그런 사람은 인격을 갖추지 못하니까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기주의자는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기주의자끼리 모입니다. 그걸 이제 이기 집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병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지금까지 왔은 것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이기 집단일 때에는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는 노동조합의 길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좀 많이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데 왜 저렇게 탄압하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우리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당신이 거기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공산당이 어떻다고 하는 걸 잘 알았습니다. 공산국가에서는요, 노동조합이 정부가 망할 때까지 파업합니다. 그리고 한번 정부가 무너지게 되면 파업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평양도 그렇고요.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파업을 하고 기업을 무너뜨립니다. 한번 정권을 잡아놓으면 파업하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민관이 우리 자유주의 국가에서 노동조합은 이기 집단이 되면 안 된다 말이죠. 그때 좀 많이 탄압을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성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는 되지 말자. 우리 젊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얼마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걱정이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일하는데, 나도 누구 못지않게 우리 직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말이죠. 왜 누군 인정하면서 나는 과장으로 승진 안 시켜주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자기 자신이 이기주의에 빠졌다고 하는 건 모릅니다. 나 자신이 이기주의자가 되게 되면 불만을 많이 하고도 어디에 원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천 선생을 모시고 있으면서 제가 배운 것 미고하니 경쟁은 있어야 합니다. 사회가 성장하는 것은 선의의 경쟁이 있는데 이기적인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직장을 분열시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기적인 경쟁을 하지 말자. 선의의 경쟁을 하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요. 두 가지 좀 불만이 있습니다. 좀 안정되고 조용한 사회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고 경쟁이 있어야 성장하지, 조용하기만 하면 그 사회가 성장을 못합니다. 자기도 성장을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의의 경쟁이 있는 사회에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기적인 경쟁이 아니고 선의의 경쟁을 한 사회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국제적으로 운동 경기에 나가보면 운동선수들이 다 여러 가지 생각이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입니다. 이번에 내가 졌으면 상대방을 위해서 박수 칠 줄 압니다. 그리고 내가 이겼으면 이 다음에 우리가 질 수도 있으니까 더 노력해야겠다 말이죠. 그러니까 앞선 사람에게 박수를 치고 뒤진 사람들이 나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인천 선생이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그건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연세대학교 30여 년을 있었으니까 몇 번 총장이 나한테 부탁합니다. 우리 학교에 교무처장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그럼 저는 총장님에게 한 2, 3일만 여유를 주시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 3일 동안에 여러 교수들, 친구 교수들을 보면 반드시 교무처장은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을 만난 다음에 제가 여러 친구 교수들을 봤는데 어느 교수는 나보다 유능하다고 말이죠. 난 또 다른 일로 도와드릴 테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학교를 위해서 내가 양보할 수 있고 또 내가 학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내가 하고,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 정당에 사는 사람들이 좀 국제 무대에 나가는 운동선수만큼이라도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걸 못합니다. 그리고 인천생의 가장 좋은 덕스러운 전문관이 후배를 키우고 제자들을 키우는데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건 교육계에도 그렇고 정치계에도 그렇고 그분은 꼭 당신보다 유능한 사람을 앞세우고 뒤를 도와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하게 합니다. 그분의 제일 좋은 장점이 그겁니다. 나보다는 이 친구를 국무총리를 모셔야겠다. 이분이 대통령이 돼야겠다. 그러면 그분을 도와줘서 밀어줄 줄 압니다. 그것이 인격입니다. 사회에서는 덕스러운 분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내 학문과 지식을 한없이 가는 데까지 넓혀가고 인격을 갖추고 살아야겠다고. 그리고 한 7년을 중고등학교에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까 6.25 전쟁을 끝내고 부산에 피난 생활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좀 저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이게 제 얘기지만 우리 사람들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비슷한 과정을 많이 겪습니다. 누구나 다 겪으니까 저는 이렇게 살았다, 100년 동안에 이렇게 살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고등학교에 교사로 있는 것이 교육은 제일 좋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애들을 키운 건 내 아들 키우는 것 같으니까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교사를 있게 되면 내가 학문을 한 철학 학문이라든지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활동 무대가 사회적으로 넓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로 가게 되면 학문도 살고 사회활동이 좀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과연 7년이나 또 일제시대에도 그러고 학문다운 학문을 놓치고 살았는데 가능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시험해 봐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대학에 내가 시간 강사로 좀 나가봤습니다. 한 학기 동안 세 대학에 시간 강사로 나가봤는데 1년 한 학기 시간 강사가 끝나고 내가 교수 자격이 있으면 그 대학에서 나를 초청할 겁니다. 자격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고 나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세 대학에서 다 이전 전임으로 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대학에 와달라고. 연세대학교로 갔는데 연세대학교도 누가 소개해주고 그래서 간 건 아닙니다. 중앙학교 때 내 제자들이 연세대학교 입학해가지고 학생이 됐습니다. 가서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 내 제자들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중앙학교 때 김형석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것도 좋았던 것 같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또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간 내 고등학교 때 제자들이 학정한 데 부탁을 했습니다. 한 과목 우리 김영석 선생한테 좀 맡겼으면 좋겠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 학기 했습니다. 한 학기 하고 나니까 총장님이 사람을 보내서 좀 학교로 나와달라고 나갔더니 우리 학교에 전임으로 와서 이 과목보다도 철학과를 좀 맡아서 이끌어달라고. 그래서 연세대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죄송하지만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왜 내가 좀 승진하지 못하는가, 뭐 장관이 되지 못하는가, 왜 시장이 되지 못하는가, 그 생각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것을 다 하게 되면요,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능력을 가진 사람, 실력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 기회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 없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승진을 원하고 성공을 원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그런 과정을 밟고서 제가 연세대학교로 갔습니다. 가서 30여 년을 보냈는데요. 미안합니다마는 가서 교수님들 여러분을 대해놓고 보니까 내 인격도 교수님들한테 모자라는 게 안 보이지 않고요. 또 학문은 내가 학문대로 계속했으니까 그냥 계속할 수 있고요. 제일 좀 다른 건 민관이 내 제자들을 다른 교수님보다도 더 열심히 사랑했다 하는 건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만약에 대학의 총장이 됐다 하게 되면 우리 대학에 교수가 올 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 학교에 오시면요 주인이 돼주세요. 주인 되는 건 누굽니까? 제자들을 어느 교수님보다도 사랑해 주세요. 이건 중고등학교 때 내가 배운 겁니다. 이 다음에 사회에 나오게 되면요 누가 교수로서 성공했는가, 교수다운 교수가 누구보다도 내 제자들을 사랑한 교수입니다. 그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에 가서 30여 년을 보냈는데 정말 행복했고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좀 미안하지만은 정말 나도 성장했습니다. 일하는 것만큼 성장하고 또 내 일이 사회에 보람을 느끼니까 대학 밖으로도 좀 많이 일하게 돼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가 처음에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좀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사람은 어떤 때는 역경을 좀 치러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평탄하지만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가고서 한 2, 3년 동안 몹시 가난했습니다. 어느 교수보다도 가난했습니다. 저 때는 민구안이 애들을 좀 많이 키웠습니다. 다 애들 키우고요. 전쟁이 끝나니까 북한에서 내 동생들이 왔는데 고등학교, 대학 갈 나이들입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월급을 받아가지고 부양가족이 10명 가까이 되니까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중학교 있을 땐 사택이 있었는데요. 그 사택을 내주고 여기 오니까 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동안 정말 가난이 무엇이다 하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쟁이 끝나고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수들이 부수입을 가진다고 하는 건 다른 대학에 시간 강사로 가는 겁니다. 여러 대학에 시간 강사로 가느라고 고생하고요. 어느 정도 고생했는가 한 번 좀 이상해서 친구 의사를 찾아갔더니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폐뼈에 걸렸습니다. 좀 무리하지 않아야겠다고 말이죠. 그래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또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한 번 좀 무슨 이제 안정기가 왔습니다. 그것은 여러 대학의 시간 강사로 나갔는데 한 대학에서 나한테 요청을 해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전임으로 계시고 다른 대학의 시간을 그만두시고 우리 대학에 와서 한 일주일에 9시간만 좀 맡아달라고. 그러면 전임 대우를 해드릴 테니까 좀 우리 대학으로 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대학에서 봉급을 받게 되니까요. 풀렸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좀 더 여유가 생기고 건강도 회복되고 그랬습니다. 그게 됐을 때입니다. 이제는 그 안전이 됐을 때인데 한 번 대구에 있는 내 제자가 왔는데 어느 중고등학교에 교무주임인가 교감으로 있는 제자입니다. 찾아온 목적은 민구안이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왔는데요. 이번 토요일 오후에 우리 대구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명 모여서 수련회가 있는데 선생님이 와서 좀 강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교장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은사님을 모시고 오라고 해서 제가 왔는데 이번 토요일에 대구에 좀 꼭 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가 안 되겠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 같은 시간에 서울에 삼성그룹에 강의를 가게 돼 있다고 선약이 있으니까 나는 못 가겠고 좀 더 좋은 강사님을 소개해 주면 어떨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제 책임은 아니고요. 저야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아주 얼굴 보니까 얼굴 표정이 꼭 믿고 왔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만 실맹의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앞으로 한평생 사는 동안에 교육계 후배인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강연을 한다고 하는 기회는 점체로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 번 주어진 기회인데 그걸 거부하면 되나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한 가지는 민구안이 삼성그룹에 가게 되면 강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건 좀 특별해지가 많이 받고요. 대구에 가게 되면 강사료는 그 절반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오는 걸 두어두고서 고생할 필요가 뭐 있는가 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실망해하는 내 제자의 얼굴 볼 때 민구안이 내 교육계 후배들이 나를 저렇게 기다리고 있다면 내 같은 교육계 일하는 내 후배 교수들이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도와줘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제자 보고서
잠시 좀 기다려달라고. 그 삼성그룹에 전화를 걸고 사정을 다 얘기하고 내가 꼭 가고 싶은데 허락을 해주시면 가겠다고. 그 삼성그룹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 갔다 왔습니다. 저녁에 고생스럽게 대구에서 와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앉아서 나 혼자 생각이 모인 거 아니, 오늘은 내가 좋은 선택을 했다. 앞으로 긴 인생을 교육자로 사는 동안에 가난할 때 고생했다고 해서 수입이 많은 거, 돈 많이 들어온 거이 최고지 하는 생각은 이젠 버려야겠단 말이죠. 무슨 일이 보람 있고 무슨 일이 더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가, 일의 가치를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한 5, 6년 사니까요, 내가 더 행복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수입을 위해서 하는 일은 수입이 끝나면 일도 끝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은 그 돈 들어오면 일도 끝납니다. 그런데 보람 있는 일을 찾았더니 그렇지 않고요,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들고 그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드니까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살아보시면 그렇습니다. 수입을 위한 일은 그걸로 일단 끝나는데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일의 가치가 있으니까 일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또 한 가지 변한 민구안이, 수입과 돈 때문에 일할 때는 내가 수입의 노예가 된 것 같았어요. 내가 고통스럽고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니까요, 더 행복하고요, 더 즐겁고요, 피곤함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가서 제일 느낀 건 민구안이, 일을 사랑하는 사람, 내게 주어진 일 가운데 가장 일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또 수입을 많이 따라오게 된다. 수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끝났지만은 일의 가치를 찾아서 살게 되면 수입은 더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한 25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회갑이 됐습니다. 그래 이제 5년 후에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 경험도 하고 계시고요, 또 그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나오게 됐는데, 다 내 친구들은 민구안이 정년퇴직했으면 이제 난 늙었다, 가정으로 돌아가자, 다 그래서 조용히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갑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날 늙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60이 되고 나니까요, 하나도 늙지 않았어요. 일도 더 하고 싶고요, 감정도 풍부하고요, 할 일은 더 많은데 60이 되니까 나보고 늙었다고 하니까 난 안 늙었단 말이죠. 왜 나보고 늙은이라고 그러냐고. 내 후배 교수들이 회갑되기 전에는 학교에서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하든지 일찍 나오셨네요 그렇게 인사하던 제자들이 회갑이 지났다 하니까 인사가 달라졌어요. 옆에까지 따라와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러기도 하고요. 요새 뭘로 소위를 하세요? 이젠 학교 떠나게 됐으니까 일을 끝내고요, 늙었다고 인정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느낀 건 민구안이, 내가 왜 남이 늙는다고 해서 나 늙을 필요가 없지 않냐고 말이죠.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요, 손주들이 생기니까요,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아내는 할머니라는 얘기가 듣기 싫으니까 말이죠, 큰딸의 애손을 키우면서 애손녀 보고 그래요. 야, 손님들 왔을 때는 할머니라 그러지 말아라. 너무 나한테 할머니는 얘기가 듣기 싫거든요. 내가 늙었다는 얘기가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졸업할 때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민구안이,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넓게 살 수 있는데 공연히 내가 늙었다고 해서 일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느낀 거예요. 민구안이,
인생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60이 되고 나 늙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인생이 좁아집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정년퇴직하고 직장을 떠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오히려 내가 60, 65세가 됐지만은 내려가지 말고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일은 왜 하는가 말이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보람이 있으니까 일했습니다. 그때 또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 100사람이 다 자기 일을 하니까 목적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나는 내 일을 하고 네 사람은 또 자기 일을 하니까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목적이 100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가 끝날 때쯤 되니까 그게 아닙니다.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꼭 같습니다. 교육계에 있든지 정치라든지 예술계에 있든지 100사람이 100가지 일 여러분들 다 내 목적이 있어서 일하는 것 같은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답게 사는가, 행복하게 사는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치가는 왜 정치를 하는가? 국민들이 내가 이런 정치를 함으로써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교육은 왜 하는가? 내가 제자들을 키움으로써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회가 성장하고 그 제자들과 그 사회가 행복해지니까 일하는 겁니다. 그때 느낀 게 민구안이 사람이 일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끝나고 맙니다. 직장에서 더불어 일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즐거워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으면서 사회에 나오려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부터 하는 일은 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무대가 넓어졌는데 이제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 말이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별 파티가 있을 때에 내가 얘기했습니다. 나 오늘 늦둥이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생은 밖에 나가서 일해야 한다고. 내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할 테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나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자, 미안합니다만 그때부터 출발해서 일과 더불어 성장하고 사회와 더불어 자라게 되니까요. 연세대학교 있을 때는요, 물고기가 강물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 연세대학교와 더불어 있었는데 정년퇴직하고 밖에 나오니까요, 그 물고기가 바다에 나온 겁니다. 한없이 넓은 곳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많은 일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는 일과 더불어 학자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과 더불어 내 인생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람있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연세대학교 있을 때는 교수다운 교수가 되자. 그래서 이 다음에 연세대학교 하면 많은 교수들이 나무 하나씩까지 이렇게 숲이 되어 있는데 저게 김영석 교수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었는가? 교수다운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 나오니까요, 더 넓어졌습니다. 대학은 좁고 사회는 넓습니다.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쓰니까 많은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책이 수필과 관계되는 게 민구안이 우리 젊은 사람들, 내 글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철학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서 쓰는 것이 많은 독자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밖에 나가게 되면요, 철학 교수라고 하는 것보다도 수필가로 더 알려졌습니다. 그게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일을 더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될까 하는 생각도 한때는 해보았는데요. 신학 공부하는 것보다는 철학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내가 개인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아니지만 신학 공부는 어느 목사님 못지않게 내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과대학에서 가르치는 건 보통이고요. 그리고 교단을 관계없이 만나가고요. 개신교의 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아마 저같이 천주교까지 가서 성당에까지 가서 설교하는 사람은, 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번 강인식 그 성당에 나가는데 신부님들이 내 책을 읽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날 초청해 주니까 성당에 가서 가인하게 됩니다. 몇 해 전에 명동 성당에 주교 신부님이 날 초청해서 우리 명동 성당에 와서 한번 가인해 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나도 모르고 갔는데 나보다 키가 크신 분입니다. 나한테 아주 정정하게 인사하면서 선생님, 저는요 중학생 때에 선생님 책 읽고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천주교에서 일하고 있지만은 선생님 제 신앙의 은인입니다 말이죠.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김수환 추기경은 대학의 후배입니다. 정진석 추기경은 중학교 때 내가 담임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의 기독교인으로서 천주교에도 개신교에도 갈 수 있으니까 제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학교에 있을 때보다 한 3배나 일 했습니다. 그런데 내 목표는 무관히 일과 더불어 성장하니까 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으니까요, 이제는 늙었습니다. 나 자신도 늙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더 성장할 수는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을 얼마나 더 연장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때 김태길 선생, 안비옥 선생이 다 동갑입니다. 그리고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요. 사회가 다 존중해 주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셋이 한번 만나서 의논했습니다. 이제는 82세가 되니까 더 성장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사회가 인정 안 해줄 거고 이걸 얼마나 연장할 볼까? 얼마나 연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셋이 다 약속의 문구안이 90까지 연장해 보자. 90까지는 연장할 수 있을 거다 말이죠. 그래서 전화도 연락하고 일도 서로 함께하고 말이죠. 나 대신 또 내 친구가 가기도 하고 열심히 일해서 90까지 갔습니다. 김태길 선생은 89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몇 달 전까지도 쭉 일하시다 돌아갔습니다. 안병옥 선생은 9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92세 때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때도 나라 걱정을 많이 하세요. 자기 걱정 안 하고요. 나라 걱정하세요. 그분 두 분이 다 갔습니다. 근데 90이 되니까요. 제가 뭘 생각하는 거 아니 나도 모르게요. 이제 늙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90고개를 넘기면서요. 비로소 난 늙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늙었으니까 이제는 주어진 일만 다 끝내면 나 위해서 아름다운 노후를 이끌어 가야겠다. 나 위해서 일해야 하는 거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면 좋은데 그냥 일이 계속됩니다. 그냥 계속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해 이러다가는 85세까지 갈지도 모르겠단 말이죠. 그냥 일했는데 85세 되니까요. 몸이 따라오질 못합니다. 이젠 몸이 늙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시겠습니다만은 그때 내가 제일 느낀 게 민관이
정신적으로는 늙지는 않는데 내 정신은 인간적으로는 늙지 않은데 몸이 늙으니까 나보고 늙었다, 더 하지 말자, 이젠 쉬어라, 그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100세까지 가고 싶은데 아마 100세까지야 못 가겠지 말이죠. 95세 때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 좀 생기고 그랬는데 97세 때 작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에게는 큰 일입니다. 그 민관이 조선일보에서 금년 1년 동안에 문화사업, 책을 내서 독자를 많이 가진 거라든지 출판이라든지 이런 일을 제일 많이 해서 사회에 영향을 준 사람 그 해 지도자들 가운데 10명을 뽑았습니다. 10명을 뽑아서 이제 누구누구 사진이 나는데 쭉 보니까 내가 그 10명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끼어 있을 리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전부 80 넘은 사람이 없습니다. 80까지 다 그전에 활동 일 많이 했는데 97세인 내가 꼈습니다. 그 나 혼자 생각에 늙은 건 틀림없다. 왜냐하면 문장도 옛날만 못하고 독자들의 책을 위해서 독자들에게 감정도 연결이 좀 약해지고 그건 틀림없지만은 그래도 사상은 내가 앞섰다. 내가 봐도 사상은 내가 앞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늙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고 일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해봐야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100세 고개가 다 그 마지막 고개인 줄 아는데 잘 가면 100세까지 가갔다 말이죠. 그 100세까지 가갑니다. 99세가 됐는데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문관이 지난 얘기들도 좀 해주시고요, 써달라고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좀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니까 작은 책이 2권 됐는데요, 그 한 권이 중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100살 넘어서 쓴 책이 중국어로 번역됐으니까 일하는 재미가 있었구나 말이죠. 동아일보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끝나니까 이번에 중앙일보가 또 부탁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한 권 나왔는데 난 모르고 있었습니다. 난 모르고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는 거 아니, 선생님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그래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103세 출판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없다고 그래요. 100세가 뭐 이렇게 힘든가 봐요. 근데 이제 한 달 있으면 11월 달에 한 권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5세에 쓴 책이 나오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 혼자 생각해 보는 거 아니, 내가 가난하고 건강도 나쁘게 자라고 역경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래도 산 바람이 있었단 말이죠. 또 지금도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계속할지 모르지만은 인생은 자기 선택과 노력에 달렸다. 내가 만약에 노력을 안 했다고 했으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텐데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결론 비슷한 말씀인데 그게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90이 넘어서 어느 지방대학에서 상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 지방대학은 나하고 인연이 없는데 나한테 이제 상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하니까 상을 받게 돼서 받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상을 받고서 내가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사하면서 그랬습니다. 나 상을 받기 결정했다고 해서 받았지만은 자격은 없다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고 좋은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고 내가 무슨 훌륭한 직책을 맡은 것도 없고 그저 부탁하는 일, 요청받는 일, 심부름밖에 한 거 없다고. 열심히 심부름 했더니 오늘 상을 주는데 그래도 상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꼭 하나가 있다고. 그건 뭐냐? 오래 사시는 동안에
저희들 위해서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걸로 주면 정말 눈물을 느끼면서 내 이상 받겠다 그랬어요. 왜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제일 보람 있는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고생 많이 우리 위해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인사 받는 겁니다.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있는 고생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 이상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의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요. 역사에 남거나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난 여러분이 다 이 다음에 내 나이가 돼가고 있을 때에 느끼길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는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었죠. 저희들 위해서도 수고 많이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인사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술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게에서 물건을 팔고,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손님에게 친절히 봉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두 번째 오는 것 같은데요. 다시 또 오는 기회는 아마 좀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념하는 여러 해 계속됐었는데요. 여러분은 좀 한번 내 인생을 멀리 보고요. 목표가 뚜렷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최선의 인생을 살 수 있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새해를 살아야겠습니다. 또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제가 겪어온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 저보다 더 행복하고 더 보람있고 더 많은 사람의 감사를 받는 새로운 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